강원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이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하나는 어딥니까, 여기가? 맞춰보세요. 여기가 바로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설악산에 그 케이블카 타고 딱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설악산에서 딱 동해 바다가 보이죠. 속초에 동해 바다가 싹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는 뭐예요? 어디가? 여기는 정동진으로 가는 이 열차. 이 열차를 딱 타고 정동진까지 쭉쭉쭉 강릉에서 이제 쭉 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그래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런 어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자연을 이렇게 즐기고 노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강원도다. 근데 강원도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였던 죽성루가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던 죽성루이지만 김홍도가 그리기 전부터 유명했던 곳이죠. 딱 보도 뭔가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절벽 같은데 딱 뭔가 강가 위에 절벽 위에 뭐가 딱 있어요, 누각이. 뭔가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 환경이 멋있게 보일 것 같아.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다 보이죠. 죽성루. 경포대는 강릉에 있죠, 강릉에.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올라가면은 다 보입니다. 여기는 삼척에 있고 이거는 강릉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난 누각들도 있어요. 특히 강원도 쪽에 이름난 누각들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풍경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누각들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누각에서 주변 풍경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시도 읊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일화가 있었다. 이 강원도가 이런 이미지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걸 이런 유적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가면 이렇게 1000년이 넘는 고찰들이라고 이런 사찰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양양의 낙산사예요. 낙산사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왜냐면 낙산사에서 산불이 예전에 나가지고 여기 정각들이 엄청 많이 타버렸습니다. 타가지고 또 이 복원을 다 했죠.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의 그림을 바탕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살리는 형태의 복원을 했다고 해서 좀 유명해진 그런 곳이 바로 이 낙산사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어딜까요? 이 옆에 이 사찰 이름이 뭐였지? 이 책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책에서 딱 나오네. 사마사. 사마사 나오네. 여기 사마. 여기 사마사도 있다. 이 사마사도 역사가 만만치 않는 사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0년이 넘는 고찰들도 이 강원도에 존재한다. 강원도에 보면은 산과 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누각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자연을 벗삼아 존재하는 사찰도 있고 그래서 역사와 문화도 존재하는 곳이다. 단순히 자연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와 유적지 같은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있죠. 근데 이런 유적지와 역사를 이렇게 좀 꿰가지고 재밌게 하나의 이야기로 꾸미는 것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책들이 대부분 강원도 같은 역사책 보면은 역사책이 없고 여행책 보면 강원도 이런데 뭐 낙엽이 좋아요. 낙엽이 뭐라 단풍이 좋아요. 어때는 뭐 바다가 멋있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 강원도에 어떤 역사적 배경과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강원도가 만들어졌는지 이야기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부각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과연 제 뜻대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노력을 해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여기가 강원도 강릉의 오성 호텔이에요. 오성 호텔. 이 오성 호텔. 이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다 뭐냐면 시마크 호텔. 여기다 시마크 호텔인데 이 시마크 호텔 옆에 안에는 이렇게 신라 토성이 있어요. 토성을 반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마크 호텔은 1박에 60만 원 정도 하는 호텔로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5성 호텔보다 더 비싼 곳이죠. 이렇게 있고 이 옆에는 여기는 월화거리라고 강릉에서 요즘에 굉장히 집중해서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있는 월화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숙소도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고 이렇게
잘 놀고 먹을 수 있는 거리도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도 역사 유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는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관광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이런 관광지 하나하나도 잘 살펴보면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강원도가 은근 뭐 관람객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도권 아니면은 기타 지역에서도 도로망이나 KTX 등 여러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문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방문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강원도 전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동해안 지역, 여기입니다. 동해안 요쪽 지역이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왜? 교통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 책도 강원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요쪽 동해안 요 지역을 부각해서 설명하는 책으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요 안에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 안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밖에 있는 거는 스토리텔링을 좀 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여행을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만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유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를 여행하고자 했고, 그 여행하는 과정 중에 좀 유명했던 일화가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이라고 있죠. 여러분 혹시 정철의 관동별곡 아시는 분? 관동별곡 고등학교에서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관동별곡 나 모른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게 드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관동별곡 모르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엄청 공부시킵니다. 관동별곡 여기도 나오죠. 이 책 한번 볼까요? 관동별곡 해가지고 제가 옆에 앞에다 썼어요.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강우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오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연취면 들이달아 경의 남문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피셨다. 뭐 이렇게 중세 한국어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어랑 좀 달랐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이 들어 대나무 숲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800리나 되는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 소임을 맡겨주시니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만극하구나. 경복궁의 서쪽문으로 달려들어가 경의로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임금이 내리신 관찰사의 심표가 행차의 앞에 섰다. 이게 정철이 그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선조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노래로 읊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관동별곡을 1580년에 했는데 한 2년 뒤 전쟁이 나죠. 임진왜란. 참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살던데 이 즐겁게 살았던 경복궁도 결국 어떻게 되냐?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관동별곡 출발을 해서 가는 과정이 그 노래에 써 있어요. 한양을 출발해서 양주를 찍고 여주를 갑니다. 여기까지 어디죠? 경상도예요. 경상도.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상도가 아니고 경기도. 근데 여기서 원주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강원도 시작입니다. 원주를 찍고 원주에서 춘천을 올라간 다음에 그냥 철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금강산을 찍고 이 위에서부터 여기 뭐 홍석정도 있고 삼일포도 이게 의상대도 있죠. 이게 전부 뭐냐? 바다에 있는 유명한 누각들이나 이 보는 곳장 그 유명한 곳이에요. 경치가 유명한 곳. 여기를 다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려갈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여기서 울진에서 끝나요. 울진이 지금은 경상북도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였냐?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가 현대에 들어왔어요. 현대 들어와서 강원도가 됐어요. 이 책에 정확한 연도는 있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다음 그까지 얘기하면 책도 찾아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강원도를 이렇게 해서 이 끝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사람이 존재했었다. 바로 정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과연 정철만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당시에 정철이 이렇게 여행한 이유는 관찰사 소임을 막기 위해서 그 소임에 맞춰서 강원도를 한 바퀴 돌면서 전체 지역과 현재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려고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당시 여행 코스에서 이런 코스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가면은 이렇게 중요하고 뷰가 아름다운 곳에만 딱딱 멈춥니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당시에 이런 여행 코스가 발달돼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KTX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여행은 과거에도 꽤나 발전돼 있고 사람들이 즐겨했던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강원도의 금강사 군첩이라고 있어요. 김홍도의 금강사 군첩. 제가 말이 계속 실수가 나오는데 이 김홍도도 이 강원도를 이렇게 한양에서 출발해서 쫙 갑니다. 물론 이 사람과 루트는 좀 달랐어요. 루트는 달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그림들 그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경포대라고 써있네. 경포대. 여기 밑에 여기 경포대 건물이에요. 여기 경포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 죽서루. 여기 죽서루 건물.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여기 죽서루와 경포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드론으로 위에서 밑을 보듯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 김홍도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서 그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경포대나 죽서루에 가서 이 풍경을 보고 또 주변을 보면서 하나하나 짜맞춰서 머릿속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는 듯이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금강사군첩이라서 여러 강원도 지역에 여러 그림들, 뭐 금강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쭉 그려놓고 이거를 나중에 정조에게 보여주고 정조가 잘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을 조합해서 금강산과 강원도 관련된 그림을 또 그려서 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들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마 전란이나 중간에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김홍도의 최고 걸작이었을 텐데 그 최고 걸작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당시에 김홍도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홍도도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는 이런 코스가 재밌는 거는 이 강원도라고 하는 요 이미지에 맞게 움직였다는 거죠. 뭐냐? 자, 보시죠. 원주에서 쭉 돌아서 강릉 찍기. 요거예요, 요거. 당시에는 원주에서 강릉으로도 물론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는 코스도 있었고 이렇게 가는 코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와 강릉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원주, 강릉 여기가 원주예요. 파란색 여기가 강릉이에요. 강릉. 두 개 합쳐서 뭐가 되죠? 강원, 강원도.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모르는 분 안 계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엄청난 정보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전라도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전라도, 전주, 나주. 그 다음에 경상도는 경주, 상주. 뭐 이렇게 지었겠죠. 뭐 이렇게 당시에는 큰 도시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원주가 컸기 때문에 강원도라고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지역이 강원하고 돼 있었지만 서로 교류가 없었대요. 교류가. 왜? 여기에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하던 정철이나 김홍도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바닷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원주를 통해 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길을 통해 가지고 한 바퀴를 돌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왔다 갔다 했는데 강릉 사람이 원주를 가거나 원주 사람이 강릉을 자주 왔다 갔다는 안 했다고. 근데 이건 비단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도 강릉 사람들은 굳이 원주를 가지는 않다고 합니다. 서울을 가면 서울을 가지 원주는 안 간대요. 원주 사람들도 뭐 여행으로 강릉을 갈 수는 있는데 잘 안 간답니다. 서로 교류가 안 해요. 왜냐면 여기에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거든. 산맥이. 그래서 자 그것 때문에 과거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여있질 않고 여기 교주도라고 보이시죠? 교주도.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교주도입니다. 밖에 있는 게 뭐냐? 동계예요. 동계. 당시에는 동계, 서계, 동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개를 합쳐서
요런 강원도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왜?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산맥을 기준으로 태백 산맥을 기준으로 요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으로 두고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라에는 삭주와 영주가 현재의 강원도와 비슷한 형태를 꾸미고 있었죠. 이렇게. 왜 이것도 나누고 있었을까? 요거 산맥. 여기 산맥이 있거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근데 이거를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합쳐버린 거죠. 강원도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산맥 때문에 서로의 이거를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십시오. 이걸 소위 말하면 백두대간이야. 원래는 이거 태백산맥에 태백산맥 해가지고 태백산맥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최근에는 백두대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두대간이 백두산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맥이 이렇게 연결해서 태백산을 찍고 여기 쭉쭉쭉쭉 내려서 이렇게 내려. 이게 바로 백두대간이야. 백두대간.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강원도 서쪽,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라 고려 때는 이렇게 행정구역도 나뉘어서 운영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는 합쳐졌다는 거. 자, 근데 요런 형태의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지도가 이렇게 경상도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도 우리 경상도라고 하는 건 이 서백산맥, 요거 서백산맥,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어디다? 여기 오른쪽 이쪽은 경상도, 이쪽 바깥쪽에 여기 왼쪽은 어디다? 전라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여기 보면 경상남북도를 가리는 어떤 중요한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이 산을 건너서 여기 가는 것보다 산 없이 여기 평야로 이렇게 연결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가깝게 느껴져요. 이게 극대화된 시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신라 시대죠. 신라 시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라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게 요거 300 넘어서 여기로 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통해서 영동과 영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영동, 여기 영서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집 구조도 겹집과 호집으로 나뉩니다. 겹집은 뭐냐면 집이 이렇게 다 뭉쳐 있는 거 겹집은, 호집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어요. 왜? 여기는 조금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요거 산맥을 기준으로 여기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이 함경도 이 북부 지역의 집의 구조가 그대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추우니까 추운 데 만들어진 이런 겹집이 이 남쪽까지도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겹집이 유지하는 반면 이 산맥 건너에는 요 바깥 요 지역이니까 원래 요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집들 호집이 유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산맥 따라서 이렇게 서로 문화가 달랐다는 거 꼭 이해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 영향을 보면 이렇게 서백산맥 안쪽으로 해서 가야와 신라가 있고 여기 백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백산맥 그리고 여기 태백산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뺏었을 때도 여기 서백산맥 안쪽에는 가야를 합병을 하고 여기 한강 유역을 뺏는 이게 서백산맥을 건너서 한강 유역도 뺏었지만 이렇게 이쪽 지역을 태백산맥 그대로 거쳐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는 왜 이렇게 올라갔어? 왜 이렇게 쭉 올라갔어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신라인데 요거 따라 올라간 거예요. 요거 따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구려도 얘네들 방어하려면 산맥을 또 넘고 뭐 해야 되니까 방어하지 못한 사이에 쑥 올라가 버리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을 딱딱 넘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이해되시죠? 신라도 당시에 한강 유역을 넘기 위해 여기 있는 고개를 넘어서 여기 한강 유역을 뺏기도 했지만 이쪽으로는 군대가 싹 파견돼 가지고 여기 빠르게 전멸을 해가지고 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흥왕 순수비. 여러분 배웠죠? 학교 때. 진흥왕 순수비 중에 여기 두 개, 북쪽에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순수비가 만들어졌다는 걸 진흥왕이 직접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바로 이런 신라들의 흔적들이 바로 어디에? 요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과 영서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 영서 지역은 신라와 여러 연결점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 이 지도도 사실상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당시 국경선의 이미지로서. 근데 당시에는 국경선이 이렇게 선과 면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이쪽에 강원도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요 지역은 신라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으로는 좀 약했습니다. 요 한강 지역 이런 데 진이 좀 있었고.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요. 근데 지도 형태상 이렇게 그냥 채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서와 영도가 나눠져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릉 단오제라는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이 단오제가 강릉에서 가장 큰 축제인데 이 축제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십시오. 원래 이 강릉 단오제가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2명의 신만 모시고 있어요. 2명의 신만. 근데 본래는 12명의 신이 존재해요. 12명의 신. 이게 지금의 칠사당이라는 이 건물, 칠사당이 진짜 사당이 아니고 여기는 원래 관청인데 관청 옆에 대성황사라는 건물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일제감정기 시절에 없애버렸는데 요 건물 안에 12명의 신을 모셨어요. 강원도에 12명 신. 근데 이 신 중에 이름 중에 이 산을 뜻하는 신들이 많아요. 강원도는. 산에 무슨 산 이런 신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 이름으로 된 신이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6명 중에 4명이 무려 4명이 신라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신라 인물이 바로 요거랑 연결이 있다. 신라와 당시에 고대부터 연결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신라와 관련된 문화와 연결점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라인을 신으로 모시는 문화가 또 만들어져서 이게 조선시대 때 쭉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역사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6명의 신 중에 무려 4명이 신라 인물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 단오제에는 2명의 신라인이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단오제 주요 신으로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오히려 KTX 때문에 서울이 더 가깝지만 과거에는 요 경상도 지역과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상도 버스 가면 지금은 지루해요. 몇 시간 걸리거든.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모시고 있는 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령 성황사라고 하는 여기 성황사 여기 있죠. 여기 성황사에는 범일국사가 이 사람이 범일국사래요, 여러분. 화살을 갖고 있고 무장처럼 딱 100마리 타고 있는데 범일국사입니다, 이분. 그리고 이 옆에 호랑이를 딱 안고 있는 이 산신이 누구냐? 김유신이래요, 김유신. 이 산신각인데 김유신이래요. 이 두 분이 어디 모셨냐면 여기 강릉 단오제를 위해서 여기 모셨어요. 여기 어디냐? 자, 여기도 한번 여기 책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관령에 여기 보시죠. 대관령 여기 가니까 여기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김유신을 모시는 산신각이에요. 대관령.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죠. 여기 있어. 범일국사를 모시고 있죠. 여기도 앞에 보면은 뭐 음식 같은 것도 보이시죠? 여기에 엄청 무당들이 많은 거죠. 무당들이. 왜 여기 기가 세다고. 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은 또 기도빨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또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자기들이 딱딱 막 떠들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에너지를 어디서 받는지 알죠? 산에서 이런 데서 에너지를 받고 또 충전해서 와요. 우리 휴대폰 충전하듯이. 휴대폰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 방전되잖아요. 자기들도 엄청 그 기도빨로 해가지고 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에너지가 축 터집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또 에너지를 딱 충전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또 신 받았다고 또 하는 겁니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 뻥이니까. 근데 이런 식의 그 내용들도 있다는 거 그거 책 안에 그러니까 요령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4명이 있다고 했죠. 이 4명이 누구냐면 자 김유신 범일국사 그리고 이사부, 연하부 이렇게 4명
신라의 4명이 역사의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육신종 4명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애버리고 두 분만 살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단오제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와 강원도의 연결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자, 이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 루트를 따라서, 자 보시죠. 아까 전에도 봤지만 요 루트를 따라서 신라인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반대로 고구려도 이걸 따라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구려가 여기로 내려오면 누가 위급해지죠? 신라가 위급해집니다. 왜냐면은 신라가 이렇게 아무리 뚫어봤자, 이렇게 올라가봤자 평양을 뚫는 건 아니에요. 이게 평양 이렇게 산맥을 또 뚫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고구려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로 가보죠? 경주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게 고구려 루트라고 뭐 해놓은 거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기가 미질부라고도 보이시죠? 미질부. 여기가 뭐냐면 포항입니다. 포항 영역 중에 이 미질부인데, 여기까지 고구려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고구려군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라가 이걸 막으려고 나제동네, 백제와 그 다음에 당시 가야까지 군사를 보내줘가지고 여기에서 제압을 합니다. 결국 막아내는 거야. 요거 뚫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구려군이 그대로 금성, 여기 경주로 내려갔겠죠. 경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왕 잡혀가고 완전히 백제꼴 날 뻔했어. 이걸 막아낸 겁니다. 막아낸 거. 근데 나중엔 반대로 신라에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이 하슬라 여기가 어디냐면 강릉이에요. 강릉. 삼척은 여러분 알지? 삼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지역에서 서로 왔다 갔다 승패가 나눠지고 있어요. 왜? 밀리면 고구려가 내려오고 올라가면 신라에서는 방어선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가 꺾으면 하나 깎고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방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엄청난 대립과 전쟁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구려를 어느 정도 꺾고 올라간 직후에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부였던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비교적 신라 중심, 여기 사로국이라고 하는 경주 중심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게 비교적 신라에 빨리 복속된 주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중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뚝 여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 뚝 여기 어디예요? 삼척 강릉 지역이 여기잖아요. 삼척 지역이 삼척. 여기 왜 이럴까? 그만큼 신라 입장에선 여기 방어선, 여기는 어차피 산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구려를 쫓아내면 이 산맥 안으로 해서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신라에서 장악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라 영역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서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신라 근관이잖아요. 이 근관이 여기 강릉 지역에서 출토가 된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죠? 왜? 신라에서는 중심의 경주에 있는 왕이나 왕의 바로 직계 그런 핏줄에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관을 했고, 그 밑에 경주에 있거나 또는 외곽에 있는 권력자에는 뭘 줬죠? 금동관을 줬어요. 금동관을. 이를 통해서 권력을 피라미드처럼 해서 근관을 쓰는 사람, 금동관을 쓰는 사람, 그 밑에 동관을 쓰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요 동관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강릉에서. 그래서 여기 뭘 통해서 신라가 이미 근관을 만들던 5세기 무렵에 이미 이 강릉이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이 지역의 권력자에게 이렇게 금동관을 하야했다. 지금 이 금동관은 국립 춘천박물관에 전시 중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을 통합하면서 점차 어떻게 했냐? 강원도 주변 지역에 대한 신라 영역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되는 이런 지방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다. 이사부 같은 이 관리를 하게 돼요. 관리가 가서 예전처럼 간접 지배가 아니라 권력자를 통해서 이런 부장품을 주고 신라로 포섭해서 간접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배를 하는 거죠. 관리가 파견돼서 직접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부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자,
이사부 보시죠. 자, 어렸을 때 이 500년에서 505년 사이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 가야 공격이 돼 있어요. 이 가야 공격이 이 사람이 거의 나이 10대 후반에 가까웠을 때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간탱이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간이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대 좀 넘어가지고 초반 중반 해가지고 뭐냐면 실직 군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척 지역에 군주로 올라가요. 군주. 이러면 뭔가 멋있죠. 군주. 군사의 그 총설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516년에 우상국을 점령시킵니다. 우상국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어디예요? 울릉도를 정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29년에는 금강가야 김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병부령이 됩니다. 병부령이 뭐냐면 군사권을 관리하는 지금 보시면 국방부 장관 비슷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다음에는 국사를 편찬합니다. 이 국사가 뭐냐면 신라 역사서 그 편찬에도 공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고구려 여러 성을 공격하고 나중에는 대가야까지 벼락하는 대가야. 그러니까 가야에서 제일 큰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모두 이 사람 손에 절단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초중반에 바로 강원도에 와가지고 관리가 돼서 여기를 간접지배가 아니라 이런 직접 지배로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우상국까지 정복한 아주 대단한 명장이었죠. 신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 이사부가 옴므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더 신라 영역으로 포섭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4명의 신 중에 신라인의 신 중에 제일 앞선 인물 이사부는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뒤부터 강원도에서는 이사부를 신으로 모시면서 지내왔던 거죠. 야, 이렇게 이사부라는 인물이 여기 와가지고 강원도를 안정화시키고 울릉도까지 정복해가지고 그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하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로 만든 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사자로 막 공격하겠다니까 우상국 사람들이 저런 게 뭐야 하면서 항복을 하는 그 과정. 그런 머리도 꾀를 잘 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복을 했다는데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바로 이사부가 신이 됩니다. 신. 그래서 지금도 삼척설이냐 강릉설이냐 이걸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릉도를 정복할 때 삼척에서 출발했냐 아니면은 강릉에서 출발했냐 이걸 싸우고 있는데 이 설을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척설은 이 바다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위에서는 찬바다, 이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온대요. 근데 이 바다가 이렇게 흘러서 울릉도 여기를 가는데 이렇게 삼척에서 배를 띄우면 그냥 간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 무리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에는 그 배 자체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노을 접근은 뭐 하든. 그렇기 때문에 삼척에서 이동해야지만 편하게 간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해양의 흐름을 볼 때 삼척이 낫다. 이런 설이 있는 반면 강릉설은 이 강릉 아까 전에 시막 호텔 보여줬죠. 시막 호텔 뭐냐?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설명해주는 시막 호텔은 그 강릉에 있는 5성급 호텔로서 가격이 1박당 60만 원 한다.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데는 1,000만 원씩 합니다. 하루 자는데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강연 듣는 중 사는 분 중에 이거 하루 1,000만 원짜리 이거 뭐야? 1박에 스위트룸 1,50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1,500. 1,500에 여기 자는 분 계시면은 제가 이 책 좀 사주십시오. 예. 자, 그래가지고 그런 그게 있는데 여기를 시마크 호텔을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뭐냐? 신라 토성이 나온 거예요. 토성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호수 같은 요 호수 안에 배를 숨겨놨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배를 꺼내가지고 저기 갈 땐 가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두 개의 주장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기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강릉설은 이렇게 왜냐면 이 지역끼리는 서로 이사부를 가져오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사부라는 인물이 그래도 유명하니까 이사부. 근데 삼척에서는 이미 이사부 광장도 만들고 온갖 거 만들어놨는데 강릉에서는 이걸로 또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팽팽한 유적지로 대결을 하고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부가 여하튼 위대한 공을 세웠는데 과연 배를 삼척에서 했나 강릉에서 했나 대결 중에 있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상 삼척에서 했던 강릉했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배를 여기서 띄우던 삼척에서 띄우던 강릉에서 띄우던 어쨌든 이 지역 전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신라 통제가 강화됐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여기서 띄우면 뭐 어때요? 여기서 띄우면 어때요? 뭐 이게 중요한 거긴 한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디로 뜨든 간에 배로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이 거리 전반이 어떻게 됐다? 신라 통제력에 완전히 포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군의 병력을 모아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갈 생각까지 했겠죠. 그렇다면 여기 전반을 전부 통솔했다는 건 뭐죠? 이 바다 전반의 해군이나 여기 이런 것도 드디어 신라에서 제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바다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되면서 고구려가 내려올 때 여러 지원을 배로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라가 어떻게 돼? 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 선박, 그 해군이 집중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삼척 수령설, 강릉 충산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원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신라의 통솔력이 강화됐다. 영동 지역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사부 이후에 이사부가 전복한 이후죠. 그리고 이사부가 병부령 그리고 진흥왕 시절에 대가야까지 멸망시키는데 바로 그때 이 대가야 멸망시키기 전에 뭐 하여튼 진흥왕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대가야를 멸망하고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동의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삼척, 강릉 찍고 강변 찍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직접 왕이 이동을 해서 순수비를 만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면은 뭐 와가지고 했던 이게 뭘 뜻하느냐?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통솔력이 요 강릉을 넘어서 이 북부 지역까지 왕이 왔다가 할 정도의 안정적인 동네가 됐다는 거. 왕은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장기말을 움직여요, 여러분. 이 장기말 어떻게 돼요? 일단 요 안에서만 움직이죠. 요 안에서 다 이 대군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진짜 군대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교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왜? 장교는 잘 안 죽잖아요. 장교 아닌가? 모르겠어.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은 잘 안 죽는 이유가 요 안에 있거든. 그리고 그거. 근데 서양식 장기는 막 왕이 막 다 움직이잖아요. 이건 약간 뭐라고 했어? 서양에서 아마 전쟁을 그런 식으로 했나 봐. 왕들도 막 앞서서 싸우기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 정도로 안정됐을 때 움직이는데 왕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이 신라에 있었다. 이 정도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고 왕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준 거죠. 그만큼 이사부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몇 년이 이게 100년 이상의 역사가 투입돼 가지고 여기를 영역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움직여도 쓸 만한 안정지역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 뒤에 고구려가 여기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공격해가지고 강릉을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다음 시는 누구예요? 이사부 다음에. 이사부 다음에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이사부 이후에 그 신라의 명장으로서 이사부는 금강가야, 대가야, 한강 유역 정복할 때 공을 세운 인물인데 김유신은 백제 고구려 멸망시킬 때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레벨이 이사부보다 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으로까지 이제 승격을 시키는 인물인데 돌아가신 이후에 왕으로 나중에 승격이 되는데 신라 왕으로서. 자, 근데 이 인물이 전쟁을 하고 싸우던 과정.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당 전쟁도 중요해요. 나당 전쟁. 당나라와 신라와 이 전쟁.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화살표가 어때? 여기. 영동 지역에서도 전쟁이 나오고 있었어요. 영동 지역. 군사 파견 여기 싸우는 거. 이런 장면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삼국 통일 전쟁 안에서도 이 신라 영역이 되면서 당나라와 대결에 포섭이 되는 거죠. 동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지역도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전쟁에 동원돼서 싸우고 신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유신으로 대변되는 이 신라의 승리로 인해 나당전에도 결국에 승리를 하면서 신라의 통일 신라로서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 이제 화랑들이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보시죠. 이 1603년 허균 기록에 따르면 이 대령신, 이 대관령신이에요.
대관령신이 그 당시에는 김유신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대령신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대령신. 대관령신을 대령으로 또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했나 봐요. 대령신의 김유신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 김유신, 산신각에는 김유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도 울진에 있는 월성정부터 속초의 영랑호까지, 자, 지도로 보면은 여기 울진부터 여기 요 위에 속초 여기까지도 신라 사선이라 불리는 화랑 전설도 존재해요. 이 신라 화랑 사선이는 뭐냐면 화랑 4명이 유명했답니다. 통일신라 때. 그 인물들이 강원도 영동 지역을 따라서 막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여행을 다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라 사선 또는 신라 화랑 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련돼서 음악도 만들고 여러 유적지도 지금 강원도 지역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울진은 지금은 경상북도지만 과거에는 어디였댔죠?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유독 요렇게 이 지역에 화랑 전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유신을 또 여기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건 뭘 뜻하면 김유신의 이런 역할과 활동을 통한 요것들이, 김유신도 뭐였죠? 원래 화랑 출신이었어요. 화랑 출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화랑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삼한 통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국 통일 이후에도 이 말갈이나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여기로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략질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군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군진 등의 이 신라 화랑들이 젊었을 때 이 미리 파견돼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여기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이러니까 이렇게 군대를 반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걸 훈련받는 지역으로 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려시대 때는 마치 이 사람들이 놀러 왔다는 이미지로 이렇게 도교적인 그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신라 사설이 도교의 신처럼 모셔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을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여기 GP에 먼저 파견되는 것처럼 국경선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돼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신라 사선의 역할들, 그다음에 화랑 김유신의 역할, 이래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이런 화랑 전설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이 김유신의 화랑 시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령신의 김유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이 강원도 사람들이 김유신이 여기 와가지고 훈련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자, 여기도 이 책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대령신이란 바로 신라 대장군 김유신입니다. 공은 어렸을 때 명주를 돌아다니며 배웠는데 산신이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공이 죽어서 대령이 신이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령함이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 하루에 여러 가지 물건을 대령하여 맞이하여 모신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어요. 이게 허균이 쓴 기록인데, 이처럼 대장군 김유신이 어릴 적, 즉 화랑 시절에 이 명주, 즉 강릉에 와서 뭐 돌아다니고 배웠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존재했던 이 화랑 사선의 이야기들. 화랑들이 여기 와가지고 배우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일화들과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김유신이 화랑을 대표해서 여기 신으로 모셔진 거예요. 즉 이사부 김유신, 이렇게 신으로 모셔졌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보다시피 신으로 모셔진 사람들이 4명 있었습니다. 신라인으로서. 이사부, 김유신. 그 다음 인물이 누가면 연화부인이에요. 연화부인. 이 연화부인은 여자로서 신을 모셔진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신을 모셔진 사람이 4명 중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건데, 이 연화부인은 누구냐? 강릉의 전설에 따르면 무월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게 화랑이래요. 화랑. 이 사람과 연화 부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김주원이었는데,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강릉에 가면 명주군왕이라고 하는 릉이 있습니다. 릉. 여러분, 강원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명주군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왕릉도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김주원이에요. 김주원. 희한하죠.
근데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왜 왕이 돼가지고 명주군왕이 돼가지고 이 강릉에 무덤이 있을까? 그리고 이 연화부인은 과연 누구이길래 김주원의 엄마로서 여기에 강릉의 신으로서 모셔져 있었을까? 신라인으로서. 그게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해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원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원성왕. 이 원성왕이 누구냐면 이 원성왕릉에 가시면 이렇게 이 서역인 달문이 된 석상이 있어요. 유명한데 이 원성왕과 왕이 계승권을 두고 경쟁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한 명이 바로 김주원이에요. 김주원. 근데 이 김주원이 결국에 실패를 하고 원성왕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성왕 후손들이 왕을 쭉 얻게 되는데 이 김주원이 그 뒤로 어디로 이주를 했냐? 여기 강릉으로 이주를 했어요. 강릉으로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주원이 누구냐면 김인문, 태종무열왕 둘째 아들 김인문의 후손이에요. 이 태종무열왕 김인문은 이렇게 비석도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데 여기 비석이 막 글씨가 써있습니다. 김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써있는데 이 김문문이 나당 고구려 백제 멸망시킬 때 신라가 당나라와 멸망시킬 때 그 과정에 이 당나라와 외교 그리고 나당 전쟁 때도 당나라 쪽에 있으면서 여러 외교 활동을 했던 외교관이에요. 왕 첫째 아들은 문무왕이고 김범민이라는 신라왕이고 둘째 아들은 외교관으로 키웠는데 그 외교관으로서 당나라 신라와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구지들을 당한 사람이 김인문입니다. 그 김인문의 후손이 김주원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나중에 문무왕의 후손들이 왕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자, 왕계에 이제 끊기게 되자, 김인문의 후손이었던 김주원이 왕위에 올라가려는데 원성왕한테 뺏기면서 이제 이 사람이 명주, 강릉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이주하게 되는데, 자 보시죠. 김주원의 아들 중에는 이렇게 김원창이라서 이 김원창을 난에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김원창의 난 다 들어보셨죠? 이 김원창의 난이 뭐냐면 그 유명한 김원창의 난이라 해가지고 통일신라가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김원창의 난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삼국시대가 후삼국시대로 이제 가버리잖아요. 후삼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후고구려와 후백제와 신라가 나뉘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 시대부터 신라가 이제 꺾였다고 소위 말하는데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김원창,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에요. 그만큼 김주원의 세력이 셌다는 겁니다. 왕위는 뺏긴지언정 왕이 원래 계승권이 제일 셌던 사람인데 원성하게 뺏긴지언정 권력이 그만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큰 난을 일으켰어요. 여기 난 때 김주원 편을 들어서 했던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나오는 거예요. 신라 절반이 김주원의 편을 김원창의 편을 들어서 난을 일으켰던 이 전쟁이었죠. 자, 그건 어떻게 되냐면 김주원의 또 다른 이 김원창은 둘째 아들이라고 보는데 첫째 아들이 김종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학계에서는 이 김종기의 아들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 김원창의 자손들은 끊기고 나중에 다 사형당하거나 목 잘려서 죽고 이제 여기 김종기 유혹하는데 여기 태종무열 왕릉 보시냐? 왕릉? 여기 태종무열 왕릉이 이 태종무열 왕의 이 선조 무덤들이 이 선조 무덤이 있고 태종무열 왕릉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작은 무덤 보이시죠? 이 작은 무덤이 누구냐? 김양이라는 사람의 무덤. 이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 지금 김인문묘로 알려져 있는 묘예요. 김인문. 태종무열 왕릉 밑에 태종무열 왕 후손인 김인문과 김양의 무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다. 근데 이 김양이라는 사람과 이 김양의 사촌형이거든요. 김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지어있는데 뭐냐면 김주원, 김인문의 후손인 김주원의 아들 김종기 누구냐? 김원창의 형으로 추정되는 김종기. 김종기의 아들의 김정여와 김장여가 있었는데 이 김정여의 아들이 김양이고 김장여의 아들이 김운이다. 이렇게 가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때? 강원도 이런 명주 지역의 권력을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김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장보고가 나중에 난 일으키는 거 아시죠? 장보고가 자기 딸을 신라왕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안 해주니까 장보고가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칠 때 결국에 그 장보고를 제거를 할 때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김양입니다. 그래서 김양 나중에 대단한 권력자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김주원의 후손들이 이렇게 경주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요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후삼국 시대 호족 시절에 호족 시절 여기 보면 명주 호족 김순식이라 보이시죠? 이렇게 김순식.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김순식이라 되어 있는데 고려 사회는 정확히 말하면 성이 없어요. 순식만 돼요. 순식만 있다가 조선 시대 때 들어와서 김씨성이 아니었겠나 해서 김순식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요 김순식이 일단 명주 호족 말고 이 당시에 수많은 호족들이 있어요. 수많은 호족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족들이 이제 난세가 됐다고 서로 이제 자기가 뭘 해보겠다 다 일어선 시대입니다. 이게 후삼국 시대라잖아요. 후삼국 시대. 근데 이때 고려 왕건이 이 고려로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통합을 하면서 수많은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여기면 뭐 평양에, 신천에, 서울에, 뭐 서흥에, 평산에, 개경에, 춘천에, 강릉에, 충주 이런 지역의 여러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릉 지역에서 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이름이 김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김예가 바로 이 김주원의 후손 중에 강원도에 자리를 잡고 이 계속 지냈던 호족이 된 집단이 바로 김예입니다. 근데 그 김예의 딸 이름이 대명주원 부인이라 해가지고 대명주원 부인.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대명주원 부인이 성씨가 왕씨예요. 아니 김씨 김주원 김인문 김주원의 후손인 김예의 딸인데 왜 왕씨가 된 거지? 그 이유는 왕건이 김예에게 왕씨성을 하야해서 왕애로 이름을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딸 이름이 왕으로 바뀐 겁니다. 성이. 그래서 이 여인도 이렇게 고려 왕건의 부인 중 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고려 왕, 즉 고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의 왕의 부인, 왕비 중 한 명이긴 불과하지만 그 왕비가 명주 출신, 즉 강릉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거 강릉에서는 이 왕씨 부인이라고 하는 이 선조, 즉 김주원에 대해서 크게 부각하기 시작하죠. 신라 왕실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명주로 이주를 했지만 그들 후손 중에는 결국에 고려 왕건의 부인도 등장했다. 그래서 이걸 부각시키고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김주원을 좀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김주원이 실은 뭐다? 연하부인 왔어요. 연하부인. 이 연하부인이 강릉 여자래요. 즉 무월왕, 경주에서 온 무월왕이라는 사람과 강릉의 호족의 딸이었던 연하부인이 결혼을 해서 나온 사람이 김주원이라고 하는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구라죠. 구라긴 한데 그 구라를 통해서 이 김주원이라는 인물을 사실상 경주 사람이 아니라 강원도 강릉의 피가 섞인 인물로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하부인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신 중에 세 명째 있는 여성인 연하부인은 이렇게 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네 후손들이 이렇게 올리면서 이 모든 이 족보상의 그 선조 중 한 명인 김주원을 더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김주원 어머니라는 가상인물이 강릉에서 원래 살던 인물로서 포장을 해서 강릉인 그리고 그 뒤에 그 인물을 신으로 모시게 된 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책에 등장하니까 이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호족들이 강대한 세력을 보이니까 특히 이 명주 지역, 즉 강릉 지역에도 이 김순식이라 불리는 이 인물부터 해가지고 김해도 있고 수많은 호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읍을 건설합니다.
강릉 대도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강릉을 동원경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있는 수도급이라서 동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도경찰 붙여요. 근데 이 강릉에 936년 그러니까 고려 태조 시절에 왕건 시절에 강릉 대도부라는 건물을 만들어요. 이거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왜 일제 강점 시절에 전부 부셔버려가지고 일부만 살아남아서 이게 복원을 했는데 왜 이런 건물을 만들어서 고려 정부에서 위압을 보여주는 고려 정부 관청을 만들어서 위압을 보여주려 했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호족들이 강릉에 많다 보니까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도 맺었지만 힘으로서는 고려 관청을 지어서 이 지역 사람들을 누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강릉대여부가 고려를 이어서 조선까지 연결되면서 현재도 지금 강릉대여부가 복원이 돼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 다만 복원되면서도 여기 가운데 요 문 하나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살아남았어요. 이 문이 뭐냐? 이거예요. 이명간 3문이라고 하는데 세 개 문이 있죠. 이명간이 뭐냐면 여기 이명간 이 뒤에 있는 이 건물. 이 이명간의 입구에 있는 문. 그래서 이명간 3문 이렇게 이름이 지었는데 이게 바로 고려 말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국보입니다. 강릉에 있는 국보 건물이에요. 이 국보 여기가 중요한 건물로서 국보로서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면 한번 보세요. 이 건물 보시면 이게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무월왕과 연화부인의 이 전설은 이 무월왕이라는 인물 자체도 가짜고 연화부인도 이 가짜로 만든 이 전설이지만 실제 인물처럼 지금은 인식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정, 월화거리. 이 월화거리가 뭐냐면 물월왕의 월과 연화부인의 화를 따서 월화거리 해가지고 거리를 만들었다. 아까 전에 제가 먹는 거리가 이 강릉에 있다고 했죠.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 거리가 바로 요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월화정은 여기입니다. 월화정. 당시에 연화부인이 이 무월왕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빨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나중에 이 강릉 김씨 후손들이 여기다 정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월화정이라 이름 붙입니다. 여기 노란 물고기가 또 잉어가 등장하네요. 이 잉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잉어가.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잉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깊숙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잉어 이야기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발전했는지가 이 책에 등장을 하니까 이 책을 또 읽고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오늘 안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 4명의 신 중에 3명을 만났어요. 6명의 인격 신 중에서 사람을 바탕으로 만든 신 중에서 4명이 신라인이었는데 그 중에 이사부, 김유신, 연화부인, 물론 연화부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 만들어서 있는 3명까지 등장했어요. 마지막 인물이 뭐였죠? 지금 대관령에서 제일 큰 신으로 모시고 있는 범일국사입니다. 범일국사. 근데 이 범일국사 이야기 하기 전에 불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강원도에는 유독 불교 관련된 사찰에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낙산사는 의상대사라는 굉장히 큰 스님이에요. 당시 원효대사 쌍벽을 이루는 스님으로 유명하죠. 이 의상대사가 낙산사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사찰로서 지어진 게 바로 낙산사입니다. 낙산사. 이게 의상대예요. 의상대인데 이 주변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용도 만나고 그 용이 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찰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만든 게 낙산사.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사찰로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라고 들어보세요. 월정사도 이 오대산 이 지역이 원래는 예전에는 이 명주 지역 안에 포함됐어요. 지금은 강릉 안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평창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다 이 강릉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대산 월정사에는 상원사 월정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오대산에서 모시는 누구 있냐?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문수보살. 물론 이 문수보살은 태조 때 만들어진 문수보살.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월정사에 있거든요. 상원사에 있거든요. 상원사에 있는데 여기 이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문수보살이 등장합니다. 이 동자처럼 생겼어요. 동자처럼. 부처님 진짜 예뻐요. 이 부처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가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건 조선시대에 만들었지만 이미 신라 때부터
신라 때부터 이미 이 지역은 문수보살로 유명했던 지역으로 발달했어요. 자,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기타 여러 보살들이 모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하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원도에 있는 여러 산들이 불교를 대표하는 이 지역으로 발달시켜요. 신라에 자기 영역 안에 과거에 그 인도나 지금 중국에 있던 여러 그 불교 관련된 신화적인 존재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강원도에다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보면 저기 인도나 중국에도 이렇게 보살들을 모시는 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옮겨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불교가 발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마사, 아까 전에 설명한 사마사 안에도 이렇게 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철불이랑 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3층 석탑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전설과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이런 사찰의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마사처럼 9세기 중반에 제작된 이런, 왜냐면 이거는 이 뒤에 명문이 있어요. 명문에 이 철불 뒤에 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이 과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점이 적혀 있는 건 아닌데 그 시대의 분위기와 역사 인물들을 대입해 볼 때 9세기 중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찰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범일국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범일국사입니다. 이분이 범일국사, 조선시대 때 이제 범일국사를 그린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그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대관령의 산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으로 모시고 계시는 범일국사입니다. 이 장군처럼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범일국사가 이렇게 계시는데, 한 분은 스님으로서의 범일국사, 한 분은 산을 지키는 신으로서의 범일국사, 강릉을 지키는 신으로서의 범일국사.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범일국사 모르는 분이 태반일 텐데, 강릉 지역에 가면 범일국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분이나 여러 사람들 물어볼 때 혹시 범일국사 아세요? 하면 다 알아요. 범일국사 누군데?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범일국사가 계시는데, 이 범일국사가 누구냐? 신라는 오교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오교구산이 뭐냐면 5개의 교종과 9개의 선종, 그래서 오교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국사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아마 시험 나온다고 막 공부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했다는 그 유명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굴산문이라 보이시죠? 사굴산문. 여기에 누가 나오죠? 범일국사가 나옵니다. 범일국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범일이라는 인물이 사굴산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굴산사, 여기 굴산사예요. 그 외에도 여기 수많은 절들이 있죠. 수많은 절이 있고, 여기 보면은 누가 지었다, 누가 지었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뭐 이런 책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일국사가 만들어서 이 강릉 지역에 선종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선종 문화가 이런 식으로 신라 선종. 선종은 뭐죠?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불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다시 알아내는 것이다. 이미 나는 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지 밖에 있는 경전에 있는 부처를 찾지 말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선종이잖아요. 선종을 이렇게 알렸던 사람이 범일국사인데, 이 범일국사가 열심히 강릉에서 활동을 합니다. 강릉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을 결국에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열심히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갔어요. 유학. 당시에 당나라와 통일시대는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유학이 가능했거든요. 무용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야? 장보고잖아요. 장보고. 장보고 외에도 수많은 신라인들의 이 루트를 따라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합니다. 최치원도 있고 여러 뭐 학자들도 있지만 누가 승려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승려들이 거기서 당나라 당시 유행하던 선종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범일국사예요. 그 외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중국으로 유학을 갔거나 또는 중국의 유학간 스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이런 구산들입니다. 구산들. 그래서 당시 선종, 이 중국화된 불교로서 등장한 선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범일국사도 갔다 온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강릉에 가면 굴산사지라는 곳에 이 승탑도 있고, 이 승탑에 대해서
범일국사의 승탑이다 또는 범일국사가 아니고 그 후대에 만들어진 승탑이다. 예르기는 많지만 범일국사에 관련된 승탑도 있고 이 단간지지로가 옛날에 깃발 딱 꽂고 있었던 이 단간지도 존재해서 여기에 옛날에 굴산사라고 하는 서찰이 존재해요. 이 굴산사라는 모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굴산사라는 게 완전히 정해졌는데 그래서 이런 인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강원도 강릉 사람들은 중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위대한 스님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불법을 알리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스님을 우러러보면서 높이게 돼요. 그러다가 강릉 지역에서 나중에는 신으로서 모셔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6명의 인격신 중에 신라인 4명 중에 1명, 범일국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이, 특히 이 영동 지역이 신라와의 연결점, 당시에 거리상 가까웠던 이 연결점으로 인해서 빠른 시점부터 신라에 포섭이 되었고 그 포섭된 과정을 통해서 여러 신라인들이 왔다 갔다 활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 따라 이 인물 중에 중요 인물들이 띡띡띡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4명의 신, 이사부, 화랑을 대표하는 김유신, 그 다음에 이사부는 그거죠. 영동 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걸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사부, 그 다음에 화랑들이 왔다 갔다 활동했던 것을 사만 통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 전체 영동 지역이 신라로 완전히 되는 지역, 그때를 대표하는 김유신,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해가지고 그 강릉 지역의 유명한 호족으로서를 또 후손을 남기게 된 김주원의 어머니, 연하부인, 그리고 호족이 만들어진 그 전에 이미 통일신라 말기에 선종을 통해서 이 지역만의 불교를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범일국사, 이렇게 4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강릉에서 모시고 있던 4명의 신 중에 6명의 신 중에 4명이 이렇게 있고 지금도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도 공교롭게도 신라인입니다. 김유신과 범일국사, 이렇게 2분이 지금도 대관령의 신으로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신 중에 4명의 신라인물, 그리고 역사인물 중에 6명 중에 신라인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 신라와 연결점에 있는 이 명주 지역의 요 발전, 이 명주가 요 작은 명주도 되지만 강릉 지역에 이 넓게도 당시 명주라 불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라와 관계가 깊었고 이 깊은 관계가 결국에 지금도 신이라고 하는 요걸로서 대관령에서 유명한 단오제에서도 현재도 불러지고 있는 신으로서 모셔지고 있다. 즉, 이 일상의 고고학의 이야기처럼 보면은 과거의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답니다. 바로 신라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통해 만나보는 여행인데 그냥 역사를 통해 만나볼 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는 좀 역사를 이렇게 꿰가지고 구슬도 서말이면 꿰야 된다고, 구슬 서말도 꿰야지 법이라죠. 구슬 서말도 꿰야 법이라가지고 그거를 한번 신라 역사랑 한번 꿰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이 강릉이나 강원도 영동 지역의 신으로 모신 인물들 중에 왜 신라인들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을 해서 신라와 연결점을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의 분량의 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약 37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75페이지. 그리고 이거 책 쓴다고 이렇게 논문도 막 읽고 했어요. 이거 뭐 어려운 논문들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런 논문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썼으니까 오늘 강연 들으신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강연 내용은 이 책에 들어간 내용이 한 20%도 얘기 못했습니다. 이 책이 워낙 많은 정보를 막 집약해서 넣어가지고 한 20%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연이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만족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강원도가 단순히 자연 건강이 예쁜 도시가 고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 이런 신라인들의 이야기다. 왜 굳이 신라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도 여기서 풀어놨으니까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